문다혜 씨가 드디어 경찰에 나와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음주 사고 며칠 만이죠? 음주 사고를 일으킨 지 13일 만에 13일. 약 2주 만에 문다혜 씨가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오후 1시 40분에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네. 아마 2시부터 조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1시 40분에 출석을 한 것이라 보여지고요. 흰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검정색 차림의 옷차림으로 와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짧게 그냥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 짧게 답변을 하고 네. 경찰서에 입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진 나중에 띄워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네. 시간도 오후고 그랬고 사실 저는 출석을 하면 금요일 오후에 출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기자들 출근이 네. 금요일에는 절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금요일하고 토요일 네. 그 드라마 웨스트윙이라는 정치 드라마를 보면 네. 금요일 토요일을 뭐 트래시데이 뭐 이렇게 표현도 해요. 트래시데이. 언론이 쓸데없는 기사들만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 뭐 약간 전략적인 게 보일 수도 있고요. 네. 뭐 경찰의 시간에 맞출 수도 있고 변호인의 시간에 맞출 수도 있는데 네. 보통 본인이 약간 언론에 좀 나가기 꺼려한다 이러면 네.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예. 출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문다혜 씨가 만약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출석했을 때보다 지금 금요일 날 출석한 것이 기사가 절반 가량이 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소 절반 이상이 덜 나오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종편 같은 프로그램도 그렇고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 출석 소식을 많이 다루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월요일이나 화요일이었으면은 파급력이 훨씬 다르죠. 훨씬 다르고 네. 그 보통 이제 2주 버티면서 합의를 하고 금요일 오후에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또 우산 의전이 또 논란이 됐어요. 이거 네. 참 이때 누구 한 명이 예. 이제 문다혜 씨를 이제 우산을 씌워주면서 계속 쫓아다녀요. 네. 쫓아다니는데 그냥 뭐 지인인가 보다 뭐 네. 생각을 했는데 변호사께서 문다혜 씨의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면서 쫓아다니는 모습이 있어서 네. 약간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약간 좀 특이한 모습이온 거죠. 희한한 네. 모습. 우산을 이제 옆에서 예. 민간인인데 이 네. 민간인의 우산을 씌워주는 그런 모습에 좀 신기하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변호인 그러니까 변호사로 같은 변호사로 네. 보셨을 때 이거 좀 슬픈 장면 아니에요? 뭐 계약서에 우산 씌워주는 것까지 착수금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보통은 경찰서나 법원이나 검찰청 안에서 만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만나서 같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사건 얘기야 뭐 이민사 얘기 나눴고 그러면 당일날 뭐 2시가 조사다 그러면 네. 1시 55분에 그 1층 민원실에서 뵈시죠. 그럼 아니면 수사과로 바로 오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만나고 같이 차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도 약간 언론에 나올 유명한 재판들을 많이 봤는데 정치인들 재판도 했고 네. 막 그럴 때마다 저희 변호인단도 다 따로 들어갔어요. 따로 들어갔고 지금 뭐 이재명 재판이나 이런 걸 보면 마지막에 나와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인터뷰를 할 때 변호사들이 옆에 있지는 않잖아요. 네. 변호사들은 끝나고 갈 길 가고 와가지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이러는데 예전에 박균택 의원 한번 뒤에 서 있던 적이 변호사가요? 홍보를 위해서 서 있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면허증에 경찰청장 뭐 이런 얘기 그런 것이 있고 예. 이게 약간 비슷한 모습이 전 최근에 예. 가장 최근에 비슷한 모습이라 보면 최근 아닐 수도 있는데 대한항공 조현아 상무 땅콩회항 예. 이 출석 모습과 좀 비슷했는데 저는 대한항공 조현아가 그 출석을 했을 때는 차에서 내리고 차문을 안 닫았어요. 네. 차문을 안 닫아가지고 뒤에서 누가 뛰어오더니 갑자기 차문을 닫고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야 재벌 2세들은 차문도 안 닫는구나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분석을 했을 거예요. 문다혜 씨도 네. 옷은 검은색 옷을 입자, 차는 뭐를 타자, 누구랑 어떻게 내리고 어떤 표정을 짓자 다 얘기를 했을 텐데 비가 오니까 이 우산에 대해서도 각자 우산을 들자 이렇게 좀 섬세하게 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우산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던가 어서 만나고 차에 탈 때부터 우산을 씌워줬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러한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1년에 당시에 이제 법무부 차관의 보좌관이 브리핑하는 동안에 그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뒤에서 무릎 꿇고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는 그런 사진이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었냐? 공직사회에서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를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냈었는데 이게 또 요즘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필요 이상의 의전이 맞고요. 네. 사실 만약에 문다혜 씨가 좀 민간인이지만 내가 좀 정무적으로 좀 불쌍해 보여야 되겠다. 비를 맞는 게 낫죠. 네. 차라리 비를 쫄딱 맞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는데 네.
이게 또 아니면 우산을 썼으면 말을 하던가 할 네. 말을 좀 하던가 마치 딱 서가지고 말할 것처럼 하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실히 조사받겠다 그 말만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택시 기사가 그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가 네. 부상을 입었으나 합의서를 또 작성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되면은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좀 줄어든 거 아닌가? 네, 많이 줄어들었죠. 일단은 위험운전 치상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못합니다. 아마 조사도 안 할 거예요. 일단 조사를 하다가 합의서를 들이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합니다. 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조사를 하고요. 이 조사 내용은 뭐 인정신문이라 그래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조사를 할 거고 그리고 술을 누구랑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다른 연예인 사건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없었다 하면 그런 걸 자세히 조사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도 좀 약하게 하면서 뭐 반성 여부나 이런 걸 볼 것이고요.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에는 네. 그냥 재판은 가긴 갈 거예요. 왜냐면 사고를 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재판은 가야 될 것이고 재판을 가서 벌금형이 나오던가 아니면 가장 높아봤자 뭐 집행유예 정도가 나올 것이고요. 초범이 아니라면. 초범이 아니라면 예. 중한 집행유예나 초범이 아니라면 이게 10년 이전의 범죄냐 10년 이후의 범죄냐에 따라 확 나눠집니다. 네. 10년 이전의 범죄면 그 가중 처벌이 좀 엄중하게 되는 것이고요. 10년 이후, 그러니까 초범이 아닌데 문다희 씨가 만약에 재범 이상이면 2014년 이전에 음주운전을 했었다. 그러면 네. 초범하고 약간 비슷하게 가는 거고요. 아. 2014년 이후의 범죄였다 이러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약간 전 국민이 궁금한 거는 이제 합의서 작성 여부가 아니라 합의금이죠. 합의금. 네, 합의금. 합의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진짜 궁금한 사항이고 저도 궁금하고요. 네. 이 기사님이 뭐 진단서를 명확히 뗐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통 일반인이 가도 전치 2주나 3주 나옵니다. 그렇죠. 예. 2주나 3주면 사실 합의금은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범 이상이면 네. 이거 엄청 많이 부르고 크리티컬하죠.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 약간 직업을 잘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또 합의금을 엄청 많이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다희 씨 같은 경우에 그 기사님이 합의금을 얼마에 합의를 했는지 물론 기사님이 합의금을 많이 불렀다면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얼마에 합의를 했는지는 좀 궁금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게 나와야지 대국민 약간 기준표가 되지 않을까. 문다희도 얼마에 합의했는데. 저였으면 절대 합의 안 해주는데. 네. 예. 그러니까 합의를 너무 빨리 해주셨어요. 네. 자, 무슨 말이냐? 일단은 위험운전 치상으로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돼서 재판 중에 합의하면 되거든요. 네. 그 재판 중에 합의하면 이 뭐 합의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지할 수가 있는데 합의를 굉장히 좀 너무 빨리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음주 사고도 그렇지만 또 문다희 씨 관련 사건이 참 많은데요. 네. 그 타이 이스타젯 의혹도 네. 당연히 이제 수사 중인데 이번에는 그 제주도에 있는 주택 불법 영업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네. 합니다. 네. 근데 이건 변호사님이 예전에 그 강원도 사례도 들으셨었고 네. 그 불법일 거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네, 어떻게 예상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거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어떠한 형태든 다 불법이다. 네. 에어비앤비를 해도 불법일 거고 네. 농어촌 민박형을 등록을 해도 불법일 거다. 모든 요건은 다 불법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윤건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9월 4일날 이 문제에 대해서 문다희 씨의 제주도 별장은 공유 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고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밝혀지기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제주 그 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 숙박업으로 등록도 안 돼 있고, 농어촌 민방업으로 등록되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어떤 언론에서 찾아냈죠. 찾아내서 그 영등포에 있는 오피스텔과 이 제주도에 있는 별장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이게 그냥 에어비앤비로만 돌리는 것으로 해서 결국 윤건영 의원이 말한 무슨 합법적 사업장이다라는 거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장도 아니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도 아니고 한옥은 아니니까 한옥도 아니다. 다 아니다. 다 아니에요. 다 아니다 이렇게 드러나고 윤건영 의원이 상당히 큰 일을 했네요. 그럼요. 한 건 한 거죠. 큰일 한 건데 이게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에어비앤비가 합법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투숙업으로 받아야 되고요. 도시에 위치한 거주주택을 숙소로 제공해야 돼요.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관광진흥법상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고 이게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게 뭐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되는 것도 있고요. 오피스텔 안 되고요. 오피스텔 안 되고. 예, 원룸형 주택 안 되고요. 원룸 안 되고. 그리고 뭐 소화기 설치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국인이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굉장히 까다로운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해야 되고요. 네. 농어촌 정비법상 등록을 하려면 거기서 같이 거주를 하던가 농어촌 정비법 요건에 맞게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민방형 그 숙박업은 전기료 혜택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농어촌의 도시 소멸을 인구 소멸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라도 등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라도 만약에 등록을 했는데 뭐 요건이 어긋났다, 뭐 소화기를 설치 안 했다, 네. 등록을 해놓고 내국인을 좀 받았다 이러면 아이고 뭐 내국인인지 몰랐다, 실수였다, 뭐 이럴 수가 될 수 있는데 아예 등록조차 안 하면 또 마지막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 탈세 문제가 발생하죠.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이고 그나마 변명할 수 있는 게 나 장사가 잘 안 됐다. 변명할 수 있는데 그럼 간이가세로 가서 소득세를 안 낼 수도 있는데 지금 언론에 밝혀진 거는 130여 건의 후기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주 네. 잘 됐더라고요. 예. 아니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후기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저는 후기를 잘 안 쓰는 유형 중에 한 명이거든요. 보통 예. 한 10명 중에 한 명 한 명 정도. 예. 그리고 이거를 소득세를 탈탈탈 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 뭐 왕창 주지 않는 이상 잘 안 쓰는데 이게 그러니까 현행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또 처벌이 되는지 처벌 수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수사는 100% 진행이 될 거고요. 예. 수사가 왜 진행이 되냐? 각종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수사가 진행이 안 되면 경찰하고 검찰이 직무유기예요. 예. 그리고 이 에어비앤비 수사는 경찰이 이미 처음에 에어비앤비가 처음 나왔을 때 예. 야, 이거 수사를 어떻게 해?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사 노하우가 발달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예약을 해봐요, 경찰이 직접. 그래서 내국인인 것처럼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상 등록이 됐는지, 그 네. 숙박업소 안에 사업자 등록증이 비치돼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그게 아니면 바로 수사가 들어가고요. 처벌 수위에 대해서 제가 판례를 몇 개를 찾아와 봤는데 판례. 예. 호텔 2023 고정 199 사건 네. 네. 오피스텔에서 이 숙박업 미신고를 해서 이분은 한 달 남짓 한 달이 안 돼서 운영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벌금 짧게. 짧게 이분은 벌금 70만 원 받았어요. 벌금 한 달이 안 돼서 걸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이용자도 별로 없었고. 네. 근데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했는데 한 1년 정도 운영한 사람이 2022 고단 4217 이건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벌금 700만 원이 나왔고 고단이면은 1심이었네. 1심으로 예. 갔습니다. 예, 아까는 약식 명령 받은 건데 이거는 네. 1심으로 간 거고. 그런데 농어촌 민방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농어촌에서 운영한 사람 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오고 봉사시간 80시간 나온 2023 고단 716 사건이 있고요. 더 높게 나와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3 고단 1380이 있어요. 이게 다 2023 2024 이거 다 완전 최근 사례입니다. 그 말씀하신 거에 비춰보면 이건 최소 집행유예인데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농어촌 민방으로 제주도 별장은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좀 있고요. 네. 그 이용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서울의 영등포 오피스텔은 그것도 이용 기간에 따라서 최소 벌금이 뭐 7, 800 나올 수 이상은 나오고 두 개 짬뽕 되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현행법 위반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 의심을 받는 상황인데 또 공유 숙박 사이트 에어비앤비라는 그 사이트에서 슈퍼호스트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어요. 슈퍼호스트. 슈퍼. 뭐 이렇게 사업 수완에 있는 것입니다. 네. 슈퍼호스트가 되려면 별점이 4.8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네. 4.9점이 된 것 같고 아마 이용 후기들을 많이 등록을 해서 슈퍼호스트라고 되는 것인데 집순이자 슈퍼호스트라고 한 게 재판에서 더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장사가 잘 됐는데 세금을 안 냈다. 지금 요게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장기간 운영을 해왔다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문다혜 씨의 신분은 어쨌든 민간인이잖아요. 네. 선출직으로 투표가 된 사람도 투표로 선출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기는 좀 애매한데 이게 과태료 문제가 있고 과태료. 뭐 지금 이 숙박업 문제가 있고 예. 음주운전 문제가 있고 예. 무법자신 것 같아. 그렇죠. 예, 아무런 그 고민을 안 하고 하신 거예요. 예. 아니 자동차도 나중에 뭐 압류도 되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본인이 분명히 에어비앤비를 2개 운영을 할 때 이게 분명히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100%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걸리면 벌금 내지 뭐. 그 압류 문제도 그래요. 나중에 걸리면 과태료 내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의왕 가면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게 살아오신 게 아닌가 하는 네. 좀 의심이 듭니다. 자신의 직업을 뭐 집순이 네. 뭐라고 했다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 문다혜 씨의 그 숙소 공유 사이트 계정을 봤더니요. 네. 자신의 직업을 집순이자 서울의 전업 호스트라고 지칭을 또 했고요. 네. 또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과 제주도 별장까지 두 곳의 사진을 또 예. 여러 장 올려두고 네. 이용자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숙소에 머물렀던 게스트들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총 134개의 후기를 남겼고요. 2020년부터 네. 운영하신 거예요? 네. 4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벌금 뭐 700사례 뭐 이런 집행유예 네. 사례는 1, 2년 운영이거든요. 아, 이거 네. 돌파를 하신 네. 이거 4년 운영했으면 이게 네. 어마어마했을 텐데. 와. 왜냐면 에어비앤비 문제가 한두 번 언론에 나온 게 아닙니다. 아, 네. 에어비앤비 문제가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오면서 이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불법이다, 혹은 이게 합법화 되려면 공유 숙박업을 합법화 되려면 입법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법률상 문제는 크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와, 이거 4년 동안 이렇게 운영했다는 거는 좀 황당하네요. 이게 그래갖고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가 돼가지고 이제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이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그러면 이제 농어촌 민박업 등 등록을 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예. 아마 뭐 경찰이 직접 거길 방문을 할 것이고요. 네. 뭐 이미 불법이라는 거는 밝혀졌으니까 문다혜 씨 또 불러서 또 조사를 하겠죠. 아우 갈건 불러서 많네요. 그러면. 이번에 금요일 날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불러서 또 한번 조사를 할 것 같고 용산, 그리고- 예. 전주지검, 제주경찰청 예, 예, 예. 아주 예. 특히 제주도 경찰단들은 네. 이 에어비앤비 사건에 대해서 특화돼 있을 거예요. 아. 여기에 대해서 이미 수많은 조사, 제주도 에어비앤비 문제가 너무 많아서 네. 이미 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조사가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네. 뭐 이미 자료 요구도 다 금융을 통해서 자료 요구 받았을 것이고, 에어비앤비 회사를 통해서 받으려면 이게 받아질지 모르겠어요. 외국계 회사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다 거쳐가지고 자료를 확보해둔 상태에서 고의성 여부를 따질 것입니다. 이 자금의 출처 부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 영등포 오피스텔도 지금 불법 영업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게 확인이 되면 각각의 위반건으로 따로따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따로따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예. 만약에 기소가 되면 따로따로 기소가 될 거예요. 하나는 제주지검이고 영등포면 하면 남부지검쯤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예. 남부지검이 되면 그러면 이게 재판에 가면 그 병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병합을 하면 병합을 해서 좀 더 좀 가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따로따로 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